안녕하세요. 4월 셋째 주인가요? 셋째 주가 되네요. 벌써 이제 4월도 중순 넘었습니다. 좀 있으면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면 좀 있으면 또 기말고사. 벌써 한 학기가 다 가는 그러한 빠름의 세월의 빠름이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가 많이 줄어서 이제 내일부터는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하네요. 모든 제한을 다 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10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재작년에 처음에 수업할 때는 코로나 한두 명만 그 지역에서 발생하면은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양평에서 수업을 했는데, 양평의 과대가 코로나 한 명 누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면은 탁 문자가 와요. 교수님, 코로나 환자가 생겼습니다. 수업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비대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그랬다가는 아예 수업을 못 하겠죠. 그래도 이제 거의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이제 7주차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익숙해지는 그러한 수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른 학교는 지금 대면 수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토요일 날도 제가 다른 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 보고 하니까 막 못했던 말들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 사회복지 쪽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막 서로 토론의 장이 막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아주 금방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시간 절약되고, 그 다음에 뭐 비용도 좀 많이 절약되죠.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차비라든지 이런 거 안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수업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인관계 쪽으로는 조금 많이 취약하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잘 절충하고 장점만을 이렇게 우리가 습득하는 그러한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7주차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8주차 중간고사 시험은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만나서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하시게 하루에 6과목을 한 번에 다 시험 보겠다 이렇게 결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결의에 맞춰서 아마 하루에 다 시험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거는 이따 예상 문제는 제가 시험 말미에 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진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먼저 진도 나가기 전에 잠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돌아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쫙 훑어봤어요. 실제 건강가정기본법을 법제처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여러분 교재하고 이렇게 해서 봤는데,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적할 건 없고,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성과, 어떤 게 있었고 또 사회적 기회는 어떤 게 있냐, 이것만이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재정의 성과를 보게 된다면, 첫 번째,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다. 기존에 있던 가족정책을 흐름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건강가정 관련한 법과 정책의 범위가 확대가 됐고, 세 번째, 가족정책 전달체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용의 감소, 요게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성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첫 번째는 가족정책의 효율성을 제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효과성을 창출을 했어요. 사회통합의 실현을 이루었고, 가족을 위한 제도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가족 정책 및 제도의 거시적 그리고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죠. 건강가정기본법과 이제 관련되는 법들, 첫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고령화 사회 기본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문화 가족 지원법,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죠. 네 번째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다섯 번째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민법, 친족편입니다. 민법 전체가 아니고 친족법에 나오는 거, 입양 가족의 기준 이런 거 나와 있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곱 번째 아이돌봄 지원법. 이렇게 7가지 연관되는 법이 있다고 했었고요. 하나하나 이거는 그 저번 시간에 다 했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에 친족에 가족이 여기 있죠.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새롭게 규정을 했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건강가족기본법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입양을 건강가족기본법에는 가족의 범위에 속하게 했는데, 이 민법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그러한 일이 나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개정이 필요하다. 그거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강가정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적 체계의 개념과 정책력 전개, 가족 정책의 비전과 성과,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현황, 가정정책 전달 체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이라는 거는 뭘까요? 폴리시, 영어로 폴리시입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정책론은 아직 과정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사회복지 정책론에 정책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 그럼 사회복지 정책이면 가족 정책은 어떤 거냐? 패밀리 정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정책의 의미를 뭐로 하냐? 폴리시, 영어로 폴리시라고 합니다. 이 폴리시는 폴리스라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폴리스의 원래 의미는 도시국가를 뜻하는데 라틴어와 만나면서 폴리티아라고 의미로 변화됐고, 중세에 이르러서는 이제 공공문제 처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동 문제의 처리 또는 정부의 행정관리, 요것을 뜻하는 폴리스라는 의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의미에는 도시국가 폴리스, 그 다음에 경찰 폴리스, 정치 폴리티스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곧 정책이 정치의 영역에 속하는 거다. 그러겠죠? 정책은 아무래도 정치의 영역에 속하겠죠. 그래서 국가 또는 정부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정책 역시 국가나 정부의 활동이다. 근데 이제 정책의 개념은 정책의 종류나 정책의 기능, 정책 연구자의 관점이나 활동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양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족 정책이니까 가족 정책은 다양한, 여기에서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빠지고 일단 정책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안된 실제로 나타나거나 잠재되어 있는 정부의 계획이나 활동으로서 정책의 주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위임된 수탁기관, 이런 거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정치라고 보면 되겠죠. 소재에 들어가서
세계적으로 이제 가족 정책은 국가의 인구 조절과 국가 경쟁력의 기초 단위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 내지는 단위로 인식이 되어서 여성과 가족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 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가족 영향 분석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 사회의 투자이자 인적 자본으로서 가정과 가족의 가치 인식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위해 가정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은 가정의 건강성과 인재 개발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안녕과 가정의 평화를 통해 가능하며, 이는 곧 이혼율의 저하, 자녀 출산의 증대, 가정을 통한 부양과 보호, 가정을 통한 자녀의 양육 가치 등이 일정 부분 지속되도록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 제도화가 정책적으로 필요하죠. 자, 우리는 이제 1990년대 초만 해도 중앙정부의 가족 정책은 누가 했냐? 행정사무관이 전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국의 3개에서 5개의 과에서 수십 명의 공무원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에 가정폭력 업무를 포함하여 가족정책을 확대하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가족정책은 아주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미미했던 가족정책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서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즉 건강가정기본법 2004년도에 했고요. 입양특례법 1976년, 가정폭력특별법, 건강가정의뢰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사회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모부자복지법에서 전면 개정된 한부모 가족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되어서 건강가정 정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특히나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가족 서비스 지원, 즉 가족의 돌봄, 자녀 양육의 가족 내 돌봄, 가족 문화 운동, 가족 친화 정책, 일과 가정의 균형, 여가 정책, 가족 상담과 교육, 다문화 가족의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등이 명시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같이 우선 가족 정책의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가족 정책의 주체와 한국 가족 정책의 현황 및 가족 정책의 전달책의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건강가정 정책 영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족 정책이라고 하면은 정부가 가족을 위해서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한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가족정책을 뭐라고 한다? 건강가정정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개별대상적 접근으로 분산되어 있던 우리나라 가족정책이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한 가족, 즉 가정이죠. 가정단위의 포괄적 건강가정정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정책이라는 거의 용어가 정의가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안된 실제로 나타나거나 잠재되어 있는 정부의 계획이나 활동, 여기에 정책의 주체는 누굽니까?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라고 했죠. 가족정책은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사건의 예방적 관점을 가지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제도적, 환경적,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은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사항으로서 일반적, 통일적, 총합적 관점에서 가족 생활의 유지, 강화를 도모하는 여러 시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족정책은 정부가 가족에게 가족을 위해 베푸는 시책으로서
특히 아동이 있는 가족 상황 또는 가족 대 개인의 역할 상황에 명백한 영향을 주도록 계획되며 가족을 위해 반드시 의도하지만은 않았던 결과들을 낳는 공공정책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 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다른 가치보다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선택하는, 가족과 관련시켜서 정책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며 모든 가족 관련 프로그램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정책은 개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집단 오랫의 성격을 가진 가족을 의미하는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편 가족정책은 사회정책이나 여성정책이 다루는 분야와 부분적으로 중복되기도 하고 구별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정책은 국민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시민권이 중요한데 이를 가족정책과 연관하여 볼 때 행복한 결혼, 배우자 선택의 자유와 기회보장, 자녀 양육과 출산을 통한 세대 간의 관계 유지 등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문화 및 제도적 지원과 맥락을 함께합니다. 특히 건강가정정책이라 했을 때는 가족정책의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건강가정의 특성과 기능을 정책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버넌스에 대한 국가, 사회, 기업, 가족 간의 개입의 정도를 어떻게 보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가정에 대한 정책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행정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 활동이 직접적이고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공급하며 투입 중심의 예산 제도와 관료 중심형이고 지출 중심적이며 사후 치료적인 성격이 강했죠. 그 반면에 이제 거버넌스는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을 고객으로 하고 역량 강화와 업무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에도 경쟁 원리를 도입하면서 업적 중심의 예산 제도, 수익 창출과 예방과 예측의 가치를 갖습니다. 즉 참여와 팀워크, 협의의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그 용어는 통치의 행위, 과정, 권력이나 정부 또는 통제나 권위를 적용 대상에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통치 행위나 규범 체제 방식을 말합니다. 스토커라는 학자는 거버넌스는 상호의존성, 자원의 교환, 게임의 규칙과 국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업가적 정부라는 거죠. 거버넌스는 기존의 가족복지 서비스는 이제 정부가 중심이 되어 획일화된 기준에 따라서 문제 중심적이고 자녀적인 복지 서비스로 일관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 정책이란 아주 미약하고 분열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문제 중심적이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 조금 이렇게 보완해주고 자녀적인 서비스, 부족한 거 조금 메꿔주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가정 문제에 대한, 그리고 가족 문제에 대해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막 그럴 때 경찰이 출동하면 그거는 개인 사생활의 일이기 때문에 개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가정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개입과 사회로부터 무관심한 일부 가족원들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 또는 제도에 희생되었거나 격동하는 사회에서 가정을 이루는 혼란을 겪거나 매몰되면서 가족을 혐오하거나 가족에 대해 물가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이제 가족 자체를 극단적으로 부정하거나 가족원의 일탈, 이건 뭐예요? 청소년 가출, 주부 가출,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숙자,
가족원의 일탈이죠. 그리고 가족 갈등과 불화의 결과물 뭡니까? 이혼, 유기,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유기 및 부양기피, 자녀유기, 가족 동반 자살, 가족원 간 정서적 거리 유지, 친족 간의 결별, 이런 것 등이 사회 문제로 이슈가 되어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 요인이 되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따라서 가족 정책은 기본적으로 관리적인 정부가 아닌 거버넌스 시대에 맞는 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거버넌스가 유용한지는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사회 중심 거버넌스의 기본 원리인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응징력 있는 공동체의 존중, 민간 부분과 국가 부분의 일을 적절히 부담하는 작은 정부, 시민의식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와 협동을 통한 수평적인 조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입장에서 정책의 주체로서 정부를 받아들이고 가족정책의 방향이 진행돼야 합니다. 관례적인 정부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책의 주체로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 공급이 규칙을 제정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주었지만 사회중심 거버넌스에서는 서비스 내용 결정과 서비스를 실현하는 과정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참여시키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의 주도권은 적당히 분배되고 수평적이며 민주적인 결정체계를 가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사회기관, 관련 단체, 가정들 간의 적절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비록 정부가 정책의 주체가 된다 할지라도 작은 정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방자치행정에서 자치단체장들은 선출적인 관계로 지역 주민의 복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받고 지역사회 단체들과 지역 기업들 간의 유대를 통한 지역 사정에 맞는 가족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족 문제는 지역의 현안 문제로 인식하고 서로가 협조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가족정책의 수준은 여기에 접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전달체계, 이거는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정적인 면, 활동의 수준, 통합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현실적인 지원 구도가 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 업무를 기획하고 정책을 실현해야 하지만 개인이나 가족, 가정,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에 서로 업무를 위탁받거나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사회 중심 거버넌스 분담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기업가적인 정부라고 했죠. 거버넌스라는 의미가. 자, 여기서 이 화살표가 쌍방향인 이유는 서로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쌍방향이죠. 중앙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지방정부의 지시가 아닙니다. 지시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은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여기는 받아주고 서로 상호 교류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가정은 수혜자인 동시에 자생력을 갖게 되면은 사회와 정부, 기업, 국가 등의 새로운 옹호 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거 또 동그라미. 화살표가 다 쌍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방정부는 하나가 지시형으로 딱 들어가네. 가정에 가족, 지방정부, 공공기관, 직장, 이 기업, 일터죠. 가족, 직장, 가족 관련 사회단체, 건강한 시민센터, 공공기관은 보건소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육의 사각지대이기도 하고 아동인권과 부모건적 측면에서 가정 내 자녀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아이돌몸 서비스는 어머니의 관심을 받으며 사회 서비스 우수 사례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 친화 조성 촉진을 위한 가족 친화 기업 인증제 확산, 다문화 가족 지원의 전국적인 지원, 배우자 출산 휴가제 도입, 육아휴직의 증가 등은 한국의 일과 가족 양립 문화에 따른 명시적 가족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부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